안녕하세요. 네, 방어기제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. 두 번째 정신병적 방어기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. 첫 번째 그 망상적인 것하고 사실 비슷해요. 뭐냐면 망상은 뭐 피해망상, 뭐 의심 뭐 이런 거잖아요. 부정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부정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위협적인 정보가 나에게 딱 사실로 왔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. 이제 결국 위협적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거부해서 현실화된 정보가 타당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.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뭘까요? 알코올 중독이죠. 네, 혹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난 알코올 중독이에요라고 인정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날마다 술을 조금씩 드시지만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보셨나요? 나 하루에 한두 병밖에 안 먹어. 네. 하루에 한두 병 드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. 네.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.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어쨌든 물질 중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똑같은 알코올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게 술 취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위한 양이 늘어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여러분 이제 알코올 중독이 왜 그 문제가 더 되냐면 이제 중추신경 마비도 있지만 전두엽에 대한 마비가 심해요. 변형계에 대한 막 이렇게 그 자극도 많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그 비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. 술을 취하게 되면. 물론 몸도 말을 안 듣지만 생각도 말을 안 듣게 이제 마비시키는 거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? 네. 비이성적인 행동이 집에서 일어나잖아요. 어린 시절, 주변에 동네에 그런 아버지들이 좀 계셨어요. 예, 집에 와서 술 드시고,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, 트집 잡기도 하고,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집안 식구들한테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하면서 막 집에서 이렇게 푸닥거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야죠. 왜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.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. 그럼 인정할까요? 아니야!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.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! 라고 하지만 다음날 또 잡수시고 오시죠. 정말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과거에는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요즘은 술을 많이 안 먹는 문화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있습니다. 뭐 이분들만큼 심각한 분들이 바로 도박 중독이죠. 이제 손을 자르면 뭐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만큼 도박 중독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행위 중독인데 이분들도 가산을 탕진하고 뭐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도 본인은 잠깐 게임하는 거지 도박 중독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이것도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정신병이라는 거죠.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. 뭐 니코틴 중독도 마찬가지고요. 뭐 약물 중독,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, 뭐 음란물 중독, 뭐 이런 게임 중독, 이런 중독을 일으키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렇게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. 심지어 이제 정신병이 있으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정을 동반하세요. 네, 그 조현병 있으신 것 같은데요. 뭐 조증 있는 것 같아요. 뭐 우울증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인정 잘 안 합니다. 그냥 좀 우울해서 그렇지 난 병이 없다. 네, 그래서 병을 키우는 거죠. 실제로 큰 병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부정 많이 하세요.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보고 진단 받으셔야 되잖아요. 근데 진단을 잘 안 받으세요. 왜?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. 난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 부정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정말 증상이 심해져서 가보면 이제 큰 병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.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이런 부정이란 방어기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유품을 뭐 간직하고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들을 물론 이제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돌아가셨는데 한참 동안 잊지도 못하고 계속
부모님 이야기하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지금 인정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리시니까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게 부정이거든요. 근데 자꾸 부모님 보고 싶어 하는 거죠. 실제로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학교들에서도요, 이제 그 예를 들어 자살한 학생을 애도하고 그리고 애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들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들의 매뉴얼이 있어요. 그 매뉴얼에 꼭 잘 떠나보내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왜냐면 이것은 사고이고 그 일을 하고 지금 현실의 일하고 빨리 이제 분리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그 친구의 일, 내 일 이렇게 감정이 분리돼야지 예를 들어서 죽은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위로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요. 특히 이제 자살한 학생들 주변에 그런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아, 내가 연락을 해줄 걸, 내가 더 만나줄 걸, 내가 더 위로해줄 걸.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잖아요. 결국 좀 잔인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정, 분리, 그리고 잘 떠나보냄,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? 남아서 내가 잘 사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막 나를 못 잊고 친구들이 막 맨날 괴로워하고 막 나만 생각하고 이걸 원할까요? 그분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. 뭘 원할까요? 나는 나고 남아있는 너는 잘 살아라. 이걸 원할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도 가까운 친구를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. 젊은 시절이었는데요. 제가 이제 연수 받으러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향에 내려가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은 거예요. 한 2, 3일 정도로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. 친구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막 이랬는데 그 일이 벌써 한 5년 지난 일이네요. 근데 그 당시에 저희를 가르치던 이제 선생님들이 계셨어요. 제 연수 받을 때.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 친구가 너 이러는 거 원할 것 같니? 제가 밥을 한 3일을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. 네 친구가 그걸 원할 것 같아? 친구가 죽은 걸 인정해야겠더라고요.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뭐지?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너가 못 살 만큼 내가 더 잘 살아야겠어 라고 이렇게 내가 네 인생만큼 열심히 살게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부정하고 나면 그 죽음에서 같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 삶을 잘 떠내보내고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. 결국 이제 부정이라는 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고요. 그렇지 않아 라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되게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도 정신병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. 인정하지 않는 사람, 현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, 자신의 문제를 보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정신병적 방어 기제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네. 망상하고 똑같습니다. 여러분이 옆에서 그렇지 않아 라고 맞는 말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. 너 도박 중독이야. 너 알코올 중독이야. 너 음란물 중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수치스러워서 더 강한 부정을 써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신병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. 네,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